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를 아내에게 돌보도록 하고 광명으로 왔습니다. 참 천추의 한입니다. 그때 어머님과 손잡고 모자의 정을 나눴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에 늘 후회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못난 이 보르자 늘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양기대 후보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키워드를 잡으셨군요. 이재명 후보 1분입니다. 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역시 작년 대선 토론 때 제 모습이 가장 많이 반성되고 떠오릅니다. 저는 나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왼쪽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 노력했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경쟁을 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업보죠. 최근에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이겨야 될 동지들이죠. 동지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던 것, 그게 업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다 감수하려고 합니다. 다 안고 가겠습니다. 지금 심한 공격이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떠안고 또 함께 가서 꼭 같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을 했는데 상처를 준 것 같다. 이제 그 점을 지적하셨고 전해철 후보 1분입니다. 예, 지금 정치를 하는 지금도 삶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불어나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불어 선생님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제 고향인 목포가 문학과 예술의 도시다라는 것이 또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 때는 불문학과를 갈까 법학과를 갈까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법학과를 선택해서 법조인의 길을 갔지만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의 꿈은 접었지만 감동을 주는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은 제가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느 분야를 하든 다양한 길을 선택하고 희망 갖는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꿈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소설가 전해철을 만나게 됐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검증 토론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순서상 이재명 후보가 먼저 1분 이내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검증을 4분씩 합니다. 근데 그 4분이 질문하는 분 2분, 답변하는 분 2분. 이렇게 시간 총량제로 되어 있어요. 가급적 단문 단답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1분부터 시작하세요. 네.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남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나름 예산을 아끼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남의 복지 정책을 선호합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3대 무상복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아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상복지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시민 순찰대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고 또 공공의료를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도민이 낸 세금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고 또 체납된 세금들도 제대로 거쳐서 공정한 조세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확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도민에게 쓰는 것, 전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공약입니다. 네, 전해철 후보가 이제 먼저 질문하시게 되는데 방금 발표하신 대표공약 이외의 공약을 검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시작하시고요. 이재명 후보와 공이 2분씩 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공약이 또 실천 가능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청년에게 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데 소득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를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첫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첫 해분을 내주면 나중에 한 10년이 또는 20년이 지나서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10년간 그 기간을 소급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이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오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 지역 또 특정 사람에게만 줘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가 소득이 있을 때 이제 순환해서 아니면 쭉 소급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소득 재분배 애초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실은 19대에서도 그런 법안을 우리 당에 있던 의원분이 냈다가 실천이 안 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정부의 정책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7세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세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수입이 생겼을 때 27세까지 소급해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8세까지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그게 저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튼 말씀드린 그런 지적 때문에 입법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우리 이 후보께서는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후보께서 이제 많은 복지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늘 갈등만 유발하지 않냐. 그래서 정작 성남시에서는 잘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추진하는 정책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므로 시의회를 폐쇄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성남시에서는 무상교복이 이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비로소 통과되는 등 이 후보의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도 실천이 안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갈등만 양산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충분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맡긴, 공직자에게 맡긴 책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고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런데 이걸 부당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타협이 안 된다면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으면 갈등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 3번에서 안 되면 5번, 교복도 9번, 8번에서 안 돼서 9번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이 갈등으로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만 갈등을 회피할 것이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냐 선택해서 저는 의무 이행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면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전해철 후보의 질문 시간 다 지났고 이제 양기대 후보 역시 똑같은 방식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식 그 무상복지 시리즈 경기도에서도 적용한다고 하니까 같은 지자체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 공약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 얘기했지만 저도 이재명 후보가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명에서 상생을 통한 복지를 해봤습니다. 성남은 늘 갈등이 양산됐습니다. 시의회 의원들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소야대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무상 교복도 중고등학교까지 했고 또 무상 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 이게
경기도에서 필요한데 또 경기도에 가서도 갈등과 또 반목의 그런 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도민들이 불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명이 여소야 됩니까? 네, 우리가 민주당이 숫자가 5이고요. 나머지 8명이 야당입니다. 우리 양기대 시장께서 열심히 잘하시고 또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뭐 저도 인정하고 광명 시민도 인정하고 도민들도 다 인정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소위 지금 현재 야권의 세력이 원래 센 곳입니다. 뭐 분당이라는 것도 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아마도 그 여소야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타협적이고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거 기대 저한테 해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식의 그런 갈등과 대결의 이 정치 네. 또 행정이 경기도에서 되풀이 된다면 경기도는 더군다나 31개 시군입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또 재정 또 모든 면에서 각자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갈등과 대립으로 또 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30의 시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그런 강요하거나 갈등 유발형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정말 도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식의 이제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양기대식의 상생의 정치,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하고 그래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그런 정치를 이재명 후보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좋은 지적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양 시장님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고요. 어쨌든 경기도는 성남시와는 좀 상황이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뭐 심심해서 그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박근혜 이명박 그 8년 시정을 하는 동안에 너무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싸웠습니다. 제가 취미 활동으로 싸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싸움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국정원과 싸웠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도 싸웠습니다. 시의회와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전면 부결된 일도 있습니다. 소위 준예산이죠. 그럴 때도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결국은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인은 옳은 일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주권자가 위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회피하는 대리인 모습이 아닙니다. 네. 자, 공약 검증 토론, 공약 검증뿐이 아니라 이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토론으로까지 조금 범위가 확대된 것 같고 세 분 후보 모두 시간 활용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어지는 전해칠 후보 순서에도 또 똑같이 좀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공약 발표 1분입니다. 예,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을 넘나드는 출퇴근 인구가 21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 도로 교통이나 또는 교통 체증 때문에 항상 힘들고 짜증나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 중인 순환철도는 수원부터 의정부까지를 이렇게 이어가는 타원형의 철도망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쪽으로는 광주, 하남, 남양주를 이렇게 이어가고 서쪽으로는 고양, 김포 그리고 인천을 지나는 노선을 만들면 경기도 동서남북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 도는 제가 말씀드린 링철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역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어서 서울 통근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수도권의 링철도로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잃어버렸던 1시간의 여유를 저 전해철이 꼭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 중심의 대표 경약 발표였고요. 꼭 대표 경약이 아니어도 검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양기대 후보부터 2분씩 출발하세요. 네, 전해철 후보께서 그 링철도 공약한 거 저도 많은 철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철도 공약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 후보께서도 경기도형 아동수당 플러스 공약을 했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다는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늘 이런 수당의 문제는 결국은 재원 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아동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전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정책을 만들 때 제가 기발하게 또 획기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좀 심화 발전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공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동수당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통과돼서 올 9월부터 실시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이 아동수당을 좀 더 심화 발전하자. 그러면 0세부터 1세까지 약 2년 정도 터울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연 2,7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은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충분하게 무리가 없다. 일단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이후에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1+1 이 아동수당이 아주 현실감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을 보려면 경기도와 시군이 합쳐서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7,800억이 들어가서 근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경기도의 그런 예산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31개 시군의 이 복지와 관련한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내려보내는 매칭형 사업들이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광명만 해도 41% 정도를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 5% 정도만 자체 복지에 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형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정말 재원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또 30개 시군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 행정을 잘 안 해보셔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저는 지방 행정보다 더 중요한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3년 8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우리 양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5의 저출산의 현재 비율이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다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0세부터 5세까지 지급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0세부터 1세. 왜냐하면 실제 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이 숫자에 따라서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가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라도 0세부터 1세까지 추가로 1+1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고 그 2,700억의 예산은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기대 후보께서는 아동수당 재원 관련된 집중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또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전해철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출발하세요. 역시 우리 양기대 후보께서 시정을 해보셔가지고 지방행정을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과 시정은 정말로 다릅니다. 국정과 지방자치는 정말로 다르죠. 지금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아동수당 플러스 2,7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정책 중에 청년기금 1조 원 조성이 있습니다. 매년 2,500억이 또 필요하고요. 지금 그 준공영제 하시는 것도 역시 추진 중이신데 거기도 제가 보기엔 최하 2, 3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링철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경기도의 가용 예산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링철도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우리 후보가 질문을 해서 그걸 다 합산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 각 예산이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쭉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링철도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조 정도의 예산에서 이미 3조 5천억 정도는 국가 예산으로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한 정부의 순환철도 계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3조 5천억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제가 왼쪽의 링철도에 대해서 인천이 포함이 된다면 인천에서 약 1조 정도의 예산을 써야 한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예산 중에서 21조 5, 6천억 중에서 실제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7% 정도의 예산에서 저는 얼마든지 구별해서 또는 필요한 곳에 쓰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아동수당에 대해서 2,700억 정도를 쓰고 또 청년기금을 1조를 만드는 게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에 걸쳐서 만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정을,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종합행정 아니겠습니까? 8년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드는데 새롭게 지금 많이 공약하신 것들을 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자세한 예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엔 사무국 설치를 휴전선 근처 북쪽에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공약으로 했고 또 실천 가능성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지금 남북의 평화 시대에 있어서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유엔 사무국을 제가 말씀드린 그 파주의 장단면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저는 공약이란 국민에게 제시하는 계약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면 지켜야죠.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거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듣고 말겠습니다. 공약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엔 사무국은 지금 이미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5사무국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이 후보님께서 너무 시장직에만 해봐서 국정을 전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장을 잘하는 사람이 도지사를 다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해철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기대 후보 공약 검증입니다. 1분 대표 공약 발표부터 시작해 보죠. 양기대 후보. 네, 저는 그동안 13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도전기금 조성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최악입니다. 그래서 6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청년들의 그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과감히 한번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또 미세먼지 확 잡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명에서 했던 대로 고교 무상 급식과 중고 무상 교복도 경기도에 사겠습니다. 경기 북부 어렵지 않습니까? 평화특별자치도 만들어서 기회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3가지 공약이 앞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시고 양기대 후보 답변할 시간입니다. 네. 자, 시작하세요. 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안보를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뒷받침되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적 협력이고 그야말로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경제적 협력인데 제가 양기대 후보님께서 내신 공약 중에 정말로 공감 가는 것이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인데 좀 실질적인 로드맵, 뭐 가능한 길이 뭐냐, 과연 이 경기도의 정책일 수 있느냐, 국가 정책인데 이런 뭐 일각의 의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전진기지를 경기도로 만들겠다. 제 그동안 해왔던 사업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해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는 2015년 말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광명에서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광명에서 개성까지 가는 유라시아 평화철도를 추진해왔고 지금 그 노선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이 다 끝났으며 또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가 역세권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곧바로 철도 회담이 열린답니다. 그동안 제가 뿌려놓은 이 씨앗들, 오목한 시기에 뿌렸던 이 소중한 씨앗들이 남북 철도로 연결되고 그게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유라시아 고속철도 출발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현실로 돼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면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교 무상 급식을 넘어서 고교 무상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역시 아까 그 지적했던 것처럼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뭐 예를 들면 계획이나 로드맵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고교까지 그런 무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 점에서 그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비한 정책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을 광명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한 2천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들긴 하지만 이것들을 다른 재원들을 아끼고 또 저는 광명 시장 하면서 돈 버는 시장이었습니다. 또 돈을 벌고 또 많은 예산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고교 무상급식과 또 교복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천의 화력발전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적고 청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포천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역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세 생산업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억제를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함께 좀 안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철 후보께서 양기대 후보 공약 검증 질문 시작하시죠. 예, 양기대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도전 기금, 그건 사실 저하고 유사합니다. 액수가 좀 틀릴 뿐이죠. 양기대 후보는 4년간 총 6천억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년간 1조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액수만 틀릴 뿐이지 실제로 그 기금을 운용하고 또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같아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청년에 대한 정책도 좀 더 현실적인 또 입법이 가능하거나 정말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도의 근간이 의심스러운 그런 제도는 가능한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양 후보께 하나 질의를 하면 저하고 좀 틀린 부분은 이 기금에서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대책이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청년 도전기금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 청년 실업 최악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작년에 전국 평균이 9.9%였는데 경기도는 10.5%였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청년 도전기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취업과 창업에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해철 후보도 그런 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주거 문제, 이것도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역세권이나 또 도시 재생이 가능한 지역에 잘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도 그런 주거 공간도 함께 제공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양 후보께서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14가지의 공약을 발표해서 제가 발표했던 한 16가지 공약과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후보분들이 좀 공약을 많이 발표해서 공약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우리 양 후보께서는 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돌봄 교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확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충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해철 후보께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하고 또 때로는 보완적인 그런 대안을 주신 것도 어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학교 돌봄과 관련한 아주 과감한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의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밖 돌봄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이나 또 밀집 지역에, 가구 밀집 지역에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돌봄형 민간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적어도 오후 9시까지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맡아서 잘 돌봐주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전 후보 조금 시간 남았습니다. 예, 제가 우리 양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양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좀 일치하거나 유사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말씀드리면, 양 후보도 경기 북도의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평화통일특별도로 해서 거기에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는 특구를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대표 공약 발표 또 공약 검증 토론까지 이어봤습니다. 미진한 게 있으면 곧 이어질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쭉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세 분의 공약이 다 실현되면 무상복지가 대폭 확대되고 경기도 동서남북 사통팔달 철도가 놓이고 게다가 광명에서 기차 타고 개성 간다. 뭐 이런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자면 세 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돼서는 안 되고 도지사 본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각자가 생각하는 나의 본선 경쟁력, 이래서 내가 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 전해철 후보부터 1분씩 시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세 가지 자격을 갖춘 민주당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또 경기도민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공인으로 일하면서 부패, 전과, 막말로 인한 구설수가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만 생각하며 일할 저 전해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대 후보. 네, 이번 6.13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도덕성과 자질입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높은 지지율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성과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과 또 성과 미래 비전도 검증받았습니다. 야당은 우리 후보 중에 가장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본선 경쟁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남경필사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승카드 양기대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네, 제가 도정을 아니라 시정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운 덕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제가 4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동표가 그쪽으로 몰리거나 남경필의 지지가 조금만 올라오면 매우 불안합니다.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이 성남에서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수문표, 야권 재결집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 이재명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에서 이겨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게 해야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의 각자가 생각하는 본선 경쟁력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후보께 반가운 소식, 앞에 시간 관리의 협조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주도권 토론 각 후보당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무려 1분을 더해서 11분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글자 그대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제 먼저 양기대 후보가 시작하시게 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후보 누구한테나 질문하고 답변 듣다가 그냥 막 질문을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질문을 1분 이상 하시진 말고 최소 답변은 한 30초 이상 보장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잘 안 지키시면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주도권 쥔 분을 제가 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후보가 11분 이제부터 시작하시고요. 두 후보 가운데 꼭 하나라도 어느 한 후보한테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후보한테만 다 쓰시면 그건 곤란해요. 자, 시작하십시오. 네, 정말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덕성 문제, 자질 문제, 역량 문제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도 나가서 경선에 뛰었고 또 우리 당의 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할 정도로 많은 지금 분란이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고소고발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 또 도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이고 또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는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지방의 유력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에 공천을 한 후보 중에 광역과 기초를 다 합쳐서 무려 3분의 1이 전과자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살아오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전과가 음주운전 또 검사 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선거법 위반 이렇게 4개나 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이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고가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설립운동하다가 제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시의회 점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다. 검사 사칭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하는 걸 제가 추적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양기대 시장님도 기자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부정부패를 추적하다가 KBS PD가 저를 인터뷰 왔다가 마침 그때 현역 시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검사를 사칭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제가 그 제 방에서 네.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예, 그만하시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7억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긴 하지만 늘 이재명 후보가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신문을 자주 봅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양에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였던 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로 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친척분이 안양시와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고 또 당시 안양시장에 있던 분의 친척분이 또 성남의 산하기관에 교차 취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채용 비리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교차 특혜 채용을 했다는 얘기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 인척이 수십 명에 이르고 그 안양시장 분도 수십 명인데 그들이 어딘가에 취직을 했다. 보니까 시장이 같은 당이더라. 그게 교차 특혜 아니냐라는 이런 일방적 의문들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그러면 이런 거 찾으면 다 특혜입니까? 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양기대 후보님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대한민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안양시장 했던 분이 이번에 선거에 후보로 나오셨는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적법하게 돼 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는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기자회견 열어서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 모두가 도민들이 아 이재명 후보답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8년 동안 정부와 가장 많이 싸웠고 4일 중에 3일을 제가 감사, 수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다 털렸겠지요. 제가 친인척을 공식을 이용해서 챙겼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제 형님이 시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말리다가 의절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제 공적 권한 남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제가 그거 압니다. 근데 이번 건은요 굉장히 채용 비리 그것도 교차 취업이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고 이게 또 언론에도 났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이게 지금 숨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필요하니까 이거 사실 아니다. 이래서 사실 아니고 또 그런 모에서는 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다. 또 아니면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할 용이 없으십니까?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양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말 같지 않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일일이 다 반박하십니까? 저는 했습니다 이미. 사실이 아니다. 어떡합니까? 사실이 아닌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제가 마녀입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측근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면 뭐 우리 후보께서 아니다 한마디 하면 끝난 겁니까? 국민들은 도민들은 또 알 권리, 당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소상히 얘기하고 물론 명예훼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소상히 해주는 게 그래도 국민과 도민을 생각하는 또 우리 당원들을 생각하는 난 이재명 후보의 훌륭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20초만 얘기하십시오. 그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저를 공격한 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근데 이런 교차 채용이니 뭐니 이런 얘기 꽤 오래전부터 있던데
이게 사실이었으면 제가 무사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동지의 애정을 가지고 좀 아닙니다. 봐주실 것 제가요, 같아요. 이것은 정말 애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당의 자산이고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또 본인의 주장대로 음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정확히 해명을 해야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본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또 저 많은 후보들이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아니다라는 게 명확한 발언입니다. 네, 우리 전해철 후보한테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일당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대처를 하겠다. 또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그동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많이 정치를 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동안 당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당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언제든지 출마를 안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이 쭉 이어오다가 지난 3월 중순에 공천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일당의 문제 때문에 제가 불출마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는 그 전도 그렇습니다마는 당 지도부나 당의 누구도 저에게 일당 때문에 출마를 보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강조 네. 그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일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는 거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망설여야 될 때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전해철 후보한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줄을 세우지 말라는, 그리고 그게 마음까지 뺏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뜻 또 못지않게 당에 있는 분들의 뜻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몸은 뺏기되 마음은 뺏기지 마라 등의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또 앞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만이 가능한데 그 당에 계신 분들의 그런 자율적인 의사를 폄훼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습니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시장 후보로 나오신 한 분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경기도지사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 저는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데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균열이 생겨서 원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뭐 이런 앞으로 원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하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있다면 그걸 해명하자.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주셨습니까? 네. 양기대 후보가 주도권 토론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답변 말씀 듣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딱 높아지시면 이제 발언을 제압하시고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치 사회자처럼 20초만 하세요. 네,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역시 1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시작하세요. 우리는 경쟁을 하지만 함께 정권을 재창출하고 경기도에서 승리해야 될 팀원들입니다. 경기는 1인 경기가 아니라 정치는 팀 경기인 거죠. 우리가 잠시 경쟁하더라도 크게 상처 주지 않고 또 경쟁이 끝나면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동시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안 삼아.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
두 분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제가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문직이든 맡아서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게 원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대선 경선이 끝난 후에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협조했습니다. 이번에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팀의 정신으로 함께 본선을 치르자라는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말씀을 한번 양기대 후보님부터 우리 전해철 후보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그러시죠. 네. 저는 우리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의 소명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서 우선 국민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남북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선 승리를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승리를 위한 서로의 화합의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나 전해철 후보한테 본인들은 뭐 아플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하고 또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에 그런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팀을 위한 우리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철 후보님도 한 말씀. 네. 당연히 승복하고 또 만약에 어떤 패배나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또는 어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첨언을 하자면 경선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토론도 좀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토론하고 검증하자. 그러면 또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된다면 당연히 원팀이 훨씬 더 흔쾌한 원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은 또는 요구했을 때 안 들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흔쾌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결론은 당연히 지방선거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하는 입장에서 아마 섭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걸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서로 의견도 일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해철 후보님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 정책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재건축에 대한 좀 규제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명박 때 40%로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로 떨어뜨린 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50%로 강화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건물은 그냥 쓰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의원 입법을 같이 발의하시면서 재건축을 훨씬 더 쉽게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박근혜 때보다 더 완화해가지고 15%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비중을 15%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해서 안전성과 관계없이 주민이 원하기만 하면 30년 지났을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또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이거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해명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해명보다는요. 제가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당의 의원이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길래 그렇다면 그 부분에 공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발의에 찬성을 했는데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무차별로 또는 어떤 기준이 없이 많이 돼서 결국은 강남 등의 특정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또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로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정책이 너무 넓게 하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저는 공론하고 협의하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의를 하는 의원이 이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책이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정부하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또 필요한 거라면 약간의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발의를 한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여당의 네. 입장이지만 또한 그 국토위의 의원이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론화를 내서 논의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다면 정부의 그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좀 논의를 하자라는 뜻에서 저는 그 의원의 발의에 네. 같이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자라는 취지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공론은 공론으로 끝내야지 국회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게 의원님 의도대로 입법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완전히 박근혜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전해철 그러십시오. 한 말씀 네,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뭔가 특수성을 또는 지역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늘 우리 이 후보께 말씀드리는 게 이 후보께서는 좀 실천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이야기해서 갈등만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법의 공론화를 또 오히려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또 공론화 자체를 문제시하니까 그 이후의 입장이 좀 바뀐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굳이 변명하자면 저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거나 그런 약속한 일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양기대 후보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 못 여쭤봤는데 고교 무상교육까지 이제 공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정부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신데 과연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경기도 단위 공약으로 특정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또는 뭐 그와 다른 내용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설명을 한번 더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고교 중고 무상 교복을 추진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별로 시작하는데 거기 1차적으로는 무상 급식과 교복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광명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 고교 무상 급식과 중고 무상 교복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다른 시군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예산 배분이라든지 또 정말 돈 벌어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30대 시군과 함께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진정한 고교 무상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철 후보님께 뭐 기회를 드리는 겸 한 말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양기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양승조 후보, 김경수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딱 하나 여유가 남았다고 합니다. 아마 인천이 객관적으로 지지율이 현역 의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선거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혁 입법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하고 지방정부도 잘하고 그리고 국회도 뒷받침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당이 깨지게 되면 뭐 후보님도 사퇴하셔야 되고 또 그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의장을 잃고 정당 지지율 득표율이 높은 자유한국당 일당이 될 경우에 저는 국회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해철 후보님이나 양기대 후보님 모두 좋은 분이시고 경기도정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저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경기도민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해철 후보님 정말 좋은 분이고 역량이 있으시지만 국회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점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일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2월 말 3월 초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일당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고 당 지도부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당이 만약에 허물어질 상황이 온다면 저는 당연히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월 중순이 돼서 제가 공천 신청할 때 상황이 더 이상 일당이
모달 일당이 무너질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당 지도부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당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선거 또한 지방선거 역시 중요하니까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매진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했고 네. 당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당에 대해서 저에게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네. 저를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재명 후보 아쉬운 게 있으면 이따가 질문 받았을 때 그때 시간 또 조금 쓰시길 바라고요. 지금 세 분의 토론 가운데 뭐 일당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한다 보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뭐 대략 한 10군데 정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것도 한 염두에 두시고 이번 선거전을 전반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도권 토론 마지막 전해철 후보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1분이고 룰은 똑같습니다. 시작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남이 보니까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좋았을 때가 162 정도 되고 거의 200등 이하로 아주 꼴찌 수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종합청렴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예, 그다음 내부 짧게 청렴도 핵심만. 네. 두 가지를 합칠 경우는 거의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를 조사할 때는 5단계 중에서 이제 4단계로 떨어집니다. 시민 청렴도는 2단계, 그래서 중간 3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님 저는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예, 16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만요. 드리면요. 예. 아니요, 제가 일단 그다음에 알겠고요. 강남구청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니, 주도 토론이니까 제 이야기를 네, 들으십시오. 등수를 이야기 드리면 2017년에 226개 중에 204, 216에 2016년에 226개 중에 206, 2015년에 226개 단체 중 191입니다. 그 이유를 다 대면 다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객관적 지표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어떤 다른 것의 변명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이랬냐라는 저는 대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핏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는 이 평가 중에서 내부 청렴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네. 5등급 중에서 4등급, 5등급이거든요. 이 내부 청렴도라는 것은 그 안에 내부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이 평가 지표인데 그게 낮은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내부 청렴도라고 하는 건 직원들의 불만도를 사실은 반영합니다. 불만. 강남구가 전국에서 청렴도가 1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에 대한 내부 청렴도 이거는 거의 꼴찌죠.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꼴찌한 적 없습니다. 5등급이 한 일도 없습니다. 4등급이 가장 낮고 그것도 내부 청렴도 부분이고 종합 청렴도는 3등입니다. 예. 청렴도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2010년도에 보면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후보 2010년은 전임 자 정부 때입니다. 보십시오. 2010년 말에 그러니까 보시고요. 보면 우리 이 후보의 측근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후보께서 옛날 총선 출마할 때 분당감 사무국장 구속됐고요.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 또 최측근이었던 수행비서, 그리고 우리 양 후보가 이야기했던 청소 용역 입찰 비리에 연루됐다는 최측근이 있고 정공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이렇게 측근이 많이 구속되거나 또는 어떤 의혹을 제기한 예는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성남의 청렴도가 낮은 것과 연관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수행비서는 제가 폭력 사건으로 해임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무국장 이야기는 그 사람이 로비한 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벌금 700만 원인가 받고 그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공을 못했으니까 제 측근이면 성공을 못했겠습니까? 인조잔디구장 계약하는 정도인데. 세 번째로 만약에 제가 진짜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8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아까 그 중에 하셨으니까. 일부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저를 수없이 잡으려고 했지만 잠깐만, 미세하고 사소한 것들이 이유는 몇 번 문제된 겁니다. 반복하셨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기보다도 그렇게 많이 내세우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문제가 안 됐던 분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 양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이 후보자의 전과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 보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께서는 하나하나가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후보께서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 확정 판결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 또는 내 측근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매번 그렇지만 이 후보의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나 또는 청렴성의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의혹만 많이 제기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좀 더 나아가자면 당내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 얘기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수도 없이 얘기된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점 다 감안해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미 인터넷에 다 있고 작년 대선 때도 저번 시장 선거 때도 다 문제됐던 겁니다. 전과 기록으로 공보물에도 다 나간 거죠.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면 현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장 현안이 되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HK킴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심한 폐륜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후보께 함께 조사 의뢰, 수사 의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제가 단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발한 이후에 많은 또 온라인상의 당원분들 문제 제기를 해서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련성을 이야기하니까 다르게 해명하지 마시고 이 후보께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애초에 말한 대로 고발을 저하고 함께 해버리면 훨씬 더 수사가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또 신속하게 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이라도 함께 고발을 해서 이 의혹을 없애는 게 어쩌냐라는 저 제안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이 문제는 제가 2번이나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도 변호사시죠. 그리고 인권운동도 시민운동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 개정에 의한 법률상 피해자입니까? 국가 권력을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초는 좀 보장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아니 질문한 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 개정이 이 내용이나 이런 게 매우 동의할 수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나쁜 것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야말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저는 이미 밝혔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후보께서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망을 보면 도용이나 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훼손시키거나 하면은 정보통신망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지금 이 후보의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된 바는 그 계정에 이 후보의 가족 중에 한 분의 아이디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도용 내지 도용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굳이 왜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나 정말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법조인으로 봐서 넓은 의미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당원분들이 오늘 보니까 또 몇 천의 당원분들이 당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경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그런 형식적인 법논리로 하지 마시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자꾸 말씀드린 대로 본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이미 고발을 그러니까 고발에 하셨으니 좀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고발을 하셨으니까 예.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니까 밝혀지겠지요. 지금 11분 이 긴 시간을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15,000명씩 자살하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 시간을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고발하셨고 뭐 조속히 수사한다는 입장도 다 나왔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예, 정답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양 후보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 후보의 많은 그런 공약 상당히 또 저하고 유사한 게 많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가 그 가장 대표 공약이지만 그 동부가 고속철도 경제권의 허브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그건 조금 도지사 후보로서의 너무 큰 공약 아니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현실감 있게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동안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제가 주창을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도지사가 된다면 적경적이 많은 경기도를 출발력으로 하면서 정부, 관련기관 또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외국 기관들 또 외국 정부와 함께 그 일을 꼭 추진하겠고 또 여기 계신 후보들도 그런 좋은 공약을 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시간 안 되니까 마무리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지도자는 도덕성,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충분하게 질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께서 분도라든지 또 중공영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확실한 소신,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치열했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선 룰이 권리를 가진 권리당원들 AIS 투표로 50% 반영하고 일반 경기도민들 대상 여론조사가 50% 반영이 되죠. 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경기도민께서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게 이제 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걸 합산해서 첫 번째 50% 넘기는 분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50% 넘기는 분이 없으면 2차 투표를 다시 하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결선 투표로 갑니까 안 갑니까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모르지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시청자들이 오늘 네.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그래요. 자, 못다 하신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이것도 넉넉하게 1분 30초 드리려다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이재명 후보가 시작하시게 되네요. 출발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맡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돼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된다는 거 결국 이번 지방선거 이겨야 하고 다음 총선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안전하게 이기고 국회도 현재의 일당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권리당원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은 경기도민이 인정한 여론조사에서 확고하게 증명된 것처럼 양자대결에서 40%대의 격차를 유지합니다. 우리 다른 두 분 후보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가상 대결의 경우에는
부동표가 30%를 넘습니다. 그 부동표가 다른 선택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적을 증명한 이재명, 경기도민이 바라는 이재명, 지방선거를 이기게 할 이재명, 그리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줄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국회가 일당을 지켜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기도가 승리할 확실한 길, 필승카드 이재명입니다. 네, 다음은 전해철 후보 2분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일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당에 정말 강조했습니다. 당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의 전략적 결정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당의 당규를 지키고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3월 중순에 공천 신청할 때는 더 이상 일당 문제가 없다. 이제는 일당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훨씬 경선 본선에 매진하자라는 것이 당에서 충분하게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일당 문제를 어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4년 동안의 경기도 생활 도민 여러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에서만큼은 서울보다도 경기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서울보다 경기, 교통도 경기,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 것도 경기, 청년과 어르신들께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는 경기도민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을 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정 지지율 70%를 만들어서 도민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정치적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경기도만 생각하고 도정에 매진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기대 후보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때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 양기대 도덕적으로 흥겨롭고 또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무차별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정부에 늘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그런 후보를 본선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로 시작해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저 양기대 높은 TV 인지도도 없습니다. 권력과 조직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과와 도덕성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진정성과 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께서 오늘 TV 토론을 보면서 저 양기대한테 한번 맡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도 남경필 도지사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량 있고 도덕성 흠결없는 저 양기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감동의 반전 드라마 꼭 써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 바꾸고 문재인 정부 성공 뒷받침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또 16년 경기도의 적폐도 다 청산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 양기대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덕담은 세 분 다 1등 하십시오. 그거밖에 없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90분의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18, 19, 20, 3일 동안 이 본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23, 24 또 양일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된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세 분 후보 긴 시간 수고하셨고 누가 되시더라도 오늘 시청자분 여러분 앞에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